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 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종전 합의 성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이란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을 매수해 핵 협상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그건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19일 서명식 이후로 공개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서명을 했고 이번 주 안으로 합의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에 따른 이란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 완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A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 합의에 서명을 했고 이란의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농축 핵물질을 제거한다면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고 이란이 검증 체제를 허용하는 조치에 나선다면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란의 이행 여부에 따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과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60일간의 후속 협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기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라며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라고 강조했습니다.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عنوان دولت ساحلی به همراه عمان تدابیر لازم رو اتخاذ خواهد کرد برای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ها از این تنگه.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의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해상 서비스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항 자유 보장을 비롯한 종전 후속 상황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Nous allons tout faire d'abord pour que cet accord soit une réalité. Et donc pour que Hormuz puisse se rouvrir de manière pacifique et que le trafic puisse reprendre. 또 다른 쟁점인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도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란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 서명과 실무회담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예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대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불거지면서 후속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 합의를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이번 새 동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대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로 그동안 막대한 희생을 낸 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much welcomed, and finger crossed that it will be also initialized on Friday, because everybody needs the Strait of Hormuz to be open and actually this war to stop. So it is much welcomed, and we hope that it will last.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발표를 환영한 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now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to support this agreement and to ensure it turns into a durable, lasting peace. 튀르키예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We want this agreement to stick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s of people in that region to end the military conflict, but it's also in the interests of the entire world.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벤 그르비 국가안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이란의 핵 포기, 이란의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서명식을 갖기로 했지만 양측이 후속 협상을 통해 이들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결국 종전 합의의 성패를 가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후속 합의가 없는 MOU는 불안정하다며 MOU에 명시될 목표와 최종 합의안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MOU를 통해 당분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며 당사자들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일대에서 관련 112 신고가 하루 평균 3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가 이뤄진 지난 3일부터 지난 9일 새벽 5시까지 모두 139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란과 오인 등으로 인한 신고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불편 22건, 소음 13건, 폭행 9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단을 맞고 가방을 열어본 사건과 JTBC의 취재진을 감금 및 폭행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잠실 일대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는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로 내부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성과급을 단돈 1,000원만 빼고 전부 집행에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58명 부정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챙겼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23년 선관위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특히 선관위 최고위급 실무진 자녀들이 부정 채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컸습니다.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저러니까요. 따님 사직서 내게 하실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본인 의사... 이후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10년에 걸친 경력 채용 가운데
규정 위반만 무려 878건이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정채용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선관위는 부정채용 의혹이 처음 세상에 밝혀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지난 2023년에도 성과급만큼은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인건비 자료를 보면 근무 성적 등이 우수할 때 지급하는 성과상여급에 배정된 예산은 85억 2,040만 5천 원으로 그보다 한 해 전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보다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83억 6,319만 5천 원,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98.1% 수준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습니다. 소쿠리 투표에 이은 아빠찬스 부정채용 의혹으로 고위직들은 사퇴하고 조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는데 성과급 예산은 증액됐고 실제 대부분 집행되는 등 선관위 내부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YTN의 관련 질의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비위 의혹 당사자들은 올해가 돼서야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상당 기간 자신들의 실수나 비위와는 상관없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조직 문화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논의가 선관위 업무부터 예산 집행까지 의미 있는 외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이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옥 위원장은 어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쯤 송파구 선관위가 일련 번호가 적히지 않은 용지를 투표소에 보내겠다고 알린 뒤에야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이미 일부 투표소는 투표가 중단되고 항의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선관위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관계자 청사 출입 기록을 보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당시 상임위원만 지난 3일 경기 과천청사에 나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위원 7명은 청사에 상주해 근무하지 않고 집무실도 없다면서 이들 모두 본투표 당일 심야에 소집된 긴급위원회의에는 참석해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이지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몇 명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선관위는 엄연히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무리하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며 사퇴론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를 시민 저항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재선거 요구를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특검, 재선거 논의합시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당론으로 제출한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위위원 18명을 여야 동수로 나누고 위원장직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와 함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삿바 싸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와 재경위 등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원구성 협상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고수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 등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표를 못한 사례가 발생한 지역의 국한에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인근에 문제가 없던 기초단체장 선거 등은 선거 소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불복이자 당리 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논평에서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철회하고 국회의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행태는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방문국이었던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한 뒤 1박 2일 동안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다자 회의와 별개로 G7 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 여부도 주목되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축켜 세우며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표직 사퇴는 물론 연임을 포기하라는 전방위적 공세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숙고를 이어간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장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손목에는 이른바 청와대 시계를 찬 채 윤석열 정권 때와는 달리 이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기대가 된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피스메이커라고 언급하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본인 거취 문제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는데 비당권파들은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리로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 의지도 밝히지 않고 당대표 위치에 있는 건 부적절한 처신이다. 차기 전당대회에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여기저기서 전방위 공세가 쏟아진 겁니다.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당권파들은 당은 당의 일에 내각은 내각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그 이면에는 당권 투쟁이 있었다며 애둘러 당권 경쟁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사전투표 즈음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책임 통감과 함께 선거평가 과정 등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 중후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연임도전을 의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 내홍 역시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 또다시 공개 충돌했습니다. 좀비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장 대표는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는데요. 곧 있을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양양자 최고위원은 복귀 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총사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은 지도부를 좀비로 표현하며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지난 11일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또다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퇴진론이 터져나온 건데 거듭 면전에서 공개 사퇴 요구를 받은 장동혁 대표는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여과 없이 분출하기 시작한 거취 갈등은 이번 주로 예고된 의원총회에서 절정으로 치달을 거로 보입니다. 당내 일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훈계는 현 체제로는 안 된다. 장 대표가 계속 버티면 당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며 여론전에 시동을 건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당은 아주 큰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 당권파는 최근 선전하는 당 지지율을 고리로 흔들기를 멈추라며 결사항전에 나섰습니다. 기승전 당대표 흔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당의 텃밭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진행,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과 맞물려 장 대표에게 스스로 물러날 명분과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등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 모두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겠다며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는 당장 퇴진부터 절대 안 된다의 신중론까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2년 뒤 총선까지 내다보고 계파별로 장동혁 체제 손익계산에 나선 분위기인데 지도부 붕괴도 끌어낼 방법도 요원한 상황에서 갈수록 잡음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겠다며 재단의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촉 요청 이유로는 앞으로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유 상임고문의 사임 요청에 따라 상임고문직을 해촉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가운데 68%가 알릴레오나 알릴레오 북수 등으로 구성됐다며 재단이 누구를 홍보한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 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다리 일부로 무릎 아래 41cm, 발 길이 210mm였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골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과수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나이와
기병이나 약물 복용 여부, 시신 훼손 수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무분별한 의혹글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취지의 루머가 SNS에서 유포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해당 글이 올라온 SNS 운영사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분별한 의혹글이 확산할 경우 수사 차질이 우려되고 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유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함께 신체 부위가 발견된 당일 34차례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든 수거 트럭들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반입 경로를 조사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 국과수의 최종 정밀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으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BTS 공연 테러 협박부터 대통령실 폭파 위협 글까지 온라인에 허위 협박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허위 협박 대응에 투입된 공권력 비용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관련 교통통제 정보 게시물에 달린 댓글입니다.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 댓글을 단 건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비슷한 협박성 댓글을 22번이나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연 테러 협박글로 경력 87명이 동원됐다며 남성에게 228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온라인에 허위 협박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분당 카카오와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 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4명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19건의 협박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력 418명이 동원됐다며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형사처벌과 별개로 허위 협박 대응에 투입된 공권력 비용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시도청별로 7명에서 9명 규모로 구성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적 불안과 공권력 낭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치안 공백을 예방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국민 불안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공권력 낭비를 줄이고 유사 범행 재발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A씨가 성폭행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A씨로부터 성폭행 의심 정황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근무했던 중소기업 임원에게 성폭행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씨 모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어제 나나씨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도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수뇌부 3명은 구속됐는데요. 핵심인 김 전 의장 신병 확보가 불발되며 수사에 일부 제동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결국 구속을 면했습니다.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전직 합참, 육본 간부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구속심사에서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철수 건의를 일체 묵살해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엄 사무의 그 뒷배 역할을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전군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강력한 신호탄을 쏜 거 아니냐.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김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는 일부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오너 일가인 홍정도 부회장은 이번 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송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손자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홍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와 JTBC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4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병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다만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의 본연 업무는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회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며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정상화하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이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하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를 포함한 콘텐트리 중앙 등 주요 계열사 4곳, 총 5곳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고 회생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JTBC가 발행한 800억 규모의 유동화 증권 보증을 비롯하여 계열사 간 얽혀있던 우발 채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룹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너 일가가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어제 코스피가 5% 이상 급등해 8,500선에 올랐습니다. 20거래일 넘게 주식을 팔던 외국인도 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금융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며 유가가 갈수록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7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발표됩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에 27단계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업계에선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더욱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안전관리 TF가 오늘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무너진 고가처럼 노후화된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을 진단하면서 해체 공사의 단계별 관리 체계 전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민관협력 프로그램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모두의 챌린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기업 공공기관의 수요 과제를 연결해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전환과 로봇, 방산 등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우리 경제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여전은 당분간 이어지고 특히 환율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취약계층 부담은 여전할 걸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도 추정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리고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고유가와 고환율 파장이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동 지역 위험이 남아있고 미 연준 신임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데다 대미 투자 확대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즉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를 올려주면 환율 안정이 되면서 물가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으나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좀 고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0.5%에 이르러 5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는 이란 전쟁 영향이 심화하면서 17개월 만에 감소했고 분배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결국은 명목 GDP를 올렸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생산력 자체가 좋아서 말 그대로 정말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성장 국면이라고 데이터는 보여지지만 고용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종전 합의에도 취약계층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극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선수들의 수분 보충을 명분으로 경기 도중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고 방송사들이 이를 사실상 광고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축구 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회 모든 경기에서는 물 보충을 위한 휴식 시간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전후반 각각 3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FIFA는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방송사들은 이 시간을 활용해 맥주와 스포츠 베팅 업체 등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축구인들은 물론이고 팬들도 사실상 상업적 목적의 광고 시간 확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06일 동안의 전쟁을 끝내고 종전에 합의한 날, 공교롭게도 이란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을 위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란 대표팀은 오늘 뉴질랜드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적지에서 첫 토너먼트 진출에 도전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이란 축구대표팀이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머물다 경기 하루 전에야 미국 땅을 밟은 겁니다. 비행기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항에는 이란 국민 수백 명이 몰려와 선수들을 반겼습니다. 선수들도 철조망 너머로 던져주는 유니폼에 하나하나 사인을 해주며 팬들의 환호에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갈레노예이 감독은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존중해 국가를 위해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ما آدمای سیاسی نیستیم. خود شعار فیفا هم همینه. فوتبال از سیاست جداست ولی همه ملت بزرگ ایران برای ما قابل احترام هست. 아시아 최고 공격수 가운데 한 명인 주장 타레미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월드컵이 주는 설렘과 아름다운 경험을 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다만 축구가 모든 파벌과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며 축구를 통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با هم متحد بوده ما به وسیله فوتبال می‌خوایم این کار رو انجام بدیم و قصد ما از حضور توی جام جهانی شاد کردن تمام ایرانیان سرتاسر جهان. FIFA 랭킹 21호 7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이란은 뉴질랜드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벨기에와 이집트를 상대로
첫 토너먼트 진출에 도전합니다. 경기 외적인 선수들의 심리 상태뿐 아니라 지난 2월 말 이후 국내 리그가 중단돼 주축을 이루는 국내파들의 실전 감각이 대표팀 전력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난달 15일 에볼라 발병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누적 확진 사망자가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민주콩고 언론공보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7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72명 늘어나 지금까지 일일 증가치로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 사망자도 181명으로 하루 전보다 32명 늘었습니다. 역시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치명률도 23.1%로 높아졌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대표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 일부 나오고 있고 당 지도부 입장 좀 한번 다시 한번. 원내에서 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든 당력을 지금 선관위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도현 대표님의 거취 문제에 관련해서는 강도현 대표님께서 지금 사퇴한다 의사를 밝히신 바도 없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 4명의 사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정청래 대표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님도 여당의 구성원입니다.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된 평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포함해서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국면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그 당과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실제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당연히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해가 높이 떠오르면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현재 21.3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33도까지 올라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호남 지방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3도, 청주 22.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많게는 5도나 훌쩍 웃돌겠는데요. 서울 33도, 광주와 대전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뜨거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